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스미입니다. 날이 다시 약간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2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우리 경제에도 우리 건강에도 이렇게 좀 따뜻한 봄날 같은 날이 연속되었으면 참 좋겠네요. 또 한 주는 어떠셨나요?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분들이 참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고 그냥 각자 도생을 하는 길이 삶을 이어가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제가 이제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약간의 그 거부 반응이 있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건강하려면은 이 방법뿐이 없다라는 거, 뭐 이게 유일한 방법이다, 뭐 이런 각도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뭐 이런 얘기들도 있으니까 참조하시라라는 얘기를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선정한 책은 고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 육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육식 참 좋아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도 예전에 육식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삼겹살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염증이 몸에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이제 술자국도 있는데 수술도 3번이나 했었습니다. 이 뒤에 자꾸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도 많이 해봤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먹거리들이 육류가 삼겹살이 내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육식을 좀 멀리하게 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육식이 그렇다고 전혀 드시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앞에 책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식단의 10% 미만으로만 한다고 한다면 고기도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그 음식 중에 하나죠. 10% 이하로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 몸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너무 많은 분들이 고기를 먹지 않으면 힘이 안 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 근데 소나 코끼리들은 다 초식 동물들이거든요. 소나 코끼리보다 힘세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어쨌든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으로 공부를 좀 해볼 건데 저자는 마르타 자라스카라는 분인데 폴란드계 캐나다인으로서 워싱턴 포스트, 사이언티픽 아메리카, 뉴스위크, 아틀란틱,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뉴 사이언티스트, 내셔널 지오그래픽 트래블러에 글을 기고하는 과학 저널리스트다. 과학 저널리스트랍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되게 공부를 많이 했겠죠. 부제가 뭐냐면 인류의 육식 연대기. 그래서 왜 인류는 이렇게 육식을 하게 됐는가? 사실은 육식을 함으로 해서 우리 이렇게 뇌가 커진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 12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돼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이제 뭐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들어가는 길에 이제 프롤로그에 11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답은 인공고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고기는 뭐냐면은 이제 콩 또는 글루텐을 가공해서 석유 추출 물질로 고기의 향을 낸 식품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한테 좋을까? 또 글루텐을 많이 먹게 되면 또 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3페이지에 보게 되면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2011년에 미국인은 1951년보다 육류를 약 28kg 더 섭취했다고 한다. 28kg이요. 한 근이 600g이거든요. 28kg면은 어마무시하겠죠. 이는 1960년부터 지속해온 암과 당뇨 그리고 심장질환에 대한 수많은 경고에도 연평균 약 230g의 스테이크를 122개 더 먹었다는 뜻이다. 어마무시하게 먹는 거죠. 반근 가까이 되는 그런 스테이크를 122개를 먹었다는 뜻이다. 단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수요는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실은 오늘 아침 신문에도 되게 크게 났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신문에도 크게 났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세계 부자들이나 기업들은 전부 다 이제 이쪽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환경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나오는 게 이 이제 동물들이 먹어 치우는 식량과
또 이들이 품어내는 메탄가스에 대한 얘기들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소들이 물을, 그러니까 소뿐이 아니고 돼지, 닭들이 먹어 제끼는 물수만 해도 지금 지구에는 물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도 환경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경을 막론한 동물성 단백질 사랑은 우리의 건강뿐 아니라 지구도 해치고 있다. 여기도 또 이제 지구의 온난화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햄버거 한 개를 먹는 것이 미국산 자동차를 515km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 햄버거 하나 먹는 거, 그 안에 들어간 패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산 자동차를 515km. 왜 미국산이라 그랬을까요? 미국산은 다 크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많이 먹어요. 그 미국산 자동차가 515km를 운전하는 만큼 탄소를 배출한다라는 얘기겠죠. 또한 동물성 단백질로 1칼로리를 생산하는 것이 식물로 1칼로리를 생산하는 것보다 이산화탄소를 11배나 더 배출한다. 모든 온실가스 중 22%는 육류 섭취로 인해 생성되는 반면 항공산업은 불과 2%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비행기에서 엄청나게 이산화탄소가 나올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육류 섭취로 인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당장 안 나타나는 문제들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이제 결국 지구를 아프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9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가 고기에 끌리는 데에는 많은 요인이 있다. 나는 이러한 요인을 중독 요인이라고 부른다. 중독 요인은 유전자, 문화, 역사, 정육업계의 힘, 정부의 정책과 관련이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여기만 관련돼 있는 건 아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식품영양학자들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롤로그는 이렇게 되고 1장은 이제 육식동물의 세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5페이지에 보게 되면 육식의 역사는 약 15억 년 전 온대성 바다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는 동물이 없었고 신체 구조가 복잡한 생물도 없었다. 그 당시 생물에게는 걸어다닐 수 있는 다리가 없었고 혈액을 공급할 심장이 없었으며 고기를 뜯어먹을 이빨이 없었다. 상식적으로 고기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만한 것도 아예 없었다. 먹을 수 있는 동물의 살이 나타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러야 됐다. 15억 년 전에는 고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6페이지에 보게 되면 독일 막스 플랑크 발생 생물학 연구소의 젊은 연구원인 가스파르 제겔리에 따르면 지구의 포식자와 육식의 역사는 속임수로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고대의 박테리아는 서로를 잡아먹을 수 없었다. 박테리아에게는 무언가를 잡아먹을 수 있는 입이 없어서 단일 세포의 몸으로 식세포 작용을 해 먹이를 집어 삼켜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 15억 년 전에 어떤 시점에 고대 박테리아 중 일부는 자신의 세포 벽을 허물고 다른 생물체를 잡아먹기 시작했다. 이는 모두 속임수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태양이나 무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합성하는 대신 아메바처럼 다른 박테리아에게 기어가 모조리 집어삼켰다. 동기가 충분한 일이었다. 다른 박테리아를 잡아먹으면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효율성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고대 박테리아가 다른 생물의 고기에 푹 빠져들다 일련의 사건이 이어졌다. 세포 구조가 복잡한 진핵 생물의 출현뿐 아니라 진화에 중요한 전환이 많이 일어났다. 물론 이제 이렇게 진화가 일어난 계기가 된 게 다른 동물들을 태양 에너지로부터 광합성이나 이런 걸 했던 것이 아니고 다른 동물의 살을 먹음으로 해서 에너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었던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로, 몸집이 작은 생물에서 큰 생물로, 온몸이 부드러운 생물에서 딱딱한 생물로, 움직임이 느린 생물에서 빠른 생물로 진화하여 서로 잡아먹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 맨 처음 고대의 박테리아가 다른 생물을 잡아먹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진핵 생물도, 다세포 생물도, 동물도, 육식도, 고기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인류의 역사도 없었겠죠. 그래서 28페이지에 보게 되면 약 5억 5천만 년 전 선캄브리아 후기 지구의 온대성 바다에서 최초의 진정한 육식동물이라 불리는 생물이 육식을 시작했다. 이 육식동물의 존재가 알려진 것은
클라우디나라고 불리는 생물의 사체가 화석화되어 흔적을 남겼기 때문이다. 결국 이제 화석 때문에 알게 된 건데 약 5천만 년 전에 이제 육식이라고 할 수 있는 생물이 탄생했다는 거죠. 클라우디나는 산호와 비슷한 말미잘이었는데 껍데기는 작은 유리잔을 쌓아 올린 탑을 닮았다. 클라우디나는 주로 해저에 생활했고 포식자에게 인간의 머리카락만한 만큼 가는 구멍이 뚫려 잡아먹히는 운명을 맞았다. 고기라는 단어가 통상 동물의 신체 부위 중 가장 먹을 만한 부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더라도 고기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는 골격근이다. 이는 심근이나 혈관을 구성하는 평활근, 방광근, 자궁근과 달리 자발적으로 수축할 수 있는 근육을 의미한다. 고기는 결국 근육을 의미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30페이지에 보게 되면 실제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육식동물은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나타난다. 초기 생물 중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이 육식동물은 페니스 웜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서 이제 몸집을 키워나가는 거죠. 네. 육식동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3페이지에 보게 되면 육식동물이 충분히 활동하려면 산소가 필요하다. 먹잇감을 사냥하거나 큰 고기 덩어리를 소화하려면 체력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산소가 부족한 바다에는 상대적으로 육식동물의 수가 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활동적이기 위해서 고기를 먹었다라는 얘기죠. 방대한 땅을 뒤덮은 열대우림과 치솟은 나무덩굴 틈에서 우리 조상들의 사촌이 탄생했다. 바로 최초의 영장류로 알려진 포가토리어스다. 이들은 오늘날의 인류는 물론 심지어 침팬지와도 비슷하게 생기지도 않았고 오히려 다람쥐나 쥐종류와 가까웠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약 250만 년 전 우리 조상은 육식동물이 되었다. 약 250만 년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우리의 조상이 씨앗이나 견과류를 다량 섭취했다면 지방질이 소화되는 소장이 발달하고 섬유질이 소화되는 맹장은 작아졌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육류를 소화하기에 더 편리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씨앗과 견과류를 먹는 것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인류를 육식에 대비하게 만들었다. 이는 바로 사체에서 살점을 찢어낼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한 것이었다. 우리가 견과류를 먹기 시작한 게 씨앗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육식의 시작이 됐다는 거죠. 육식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36페이지에 그렇다면 우리 조상은 왜 그렇게 변화했을까? 왜 갑자기 영양과 하마를 저녁 식사감으로 보게 되었을까? 약 250만 년 전 일어났던 기후변화가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강우량이 줄며 우리 조상이 의지했던 나무 열매와 이파리, 꽃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열대우림은 대부분 수풀이 적은 초원으로 바뀌었고 먹을 수 있는 식물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 동물의 수는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생존을 위해서 먹기 시작을 한 거죠, 사실은. 인간의 지금도 꼬리뼈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원숭이나 침팬지들처럼 나무 위에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무들이 줄어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원으로 내려오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먹었던 나무 열매들이나 이런 것들을 구하기가 어려워졌고, 근데 보니까 동물들은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잡아먹기 시작을 한 게 된 거죠. 37페이지에 흥미롭게도 우리 조상들은 대초원의 초식동물과 그 살코기에서 풍요를 취하는 쪽을 선택했지만 침팬지와 고릴라의 조상은 결국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직립보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직립보행을 했기 때문에 사냥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계속 역사 얘기들이 이어집니다. 39페이지에 보게 되면 훼손되지 않은 가장 오래된 절단 흔적으로 인간이 260만 년 전에서 250만 년 전부터 대초원의 동물을 사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에티오피아에서는 지금은 멸종된 히파리온과 중형 영양을 잡아먹은 흔적이 있다. 그러니까 뭐 250만 년 전부터 이제 육류를 한 거죠. 왜? 기존의 식량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40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 조상들에게는 거의 모든 동물이 고기였다. 심지어 동령인 호미닌조차, 호미닌은 뭐냐면 사춘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차 먹잇감으로 보는 이들이 있었는데 호미닌의 화석에서 발견된 절단 자국으로 보아 그 증거가 발견되기도 한다. 그냥 다 잡아먹었던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인류도 식인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연구원이겠죠. 포비너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포비너는 사자는 고기를 너무 많이 남겨라며 많이라는 단어를 특히 강조했다. 그건 중요한 발견이었는데 우리 조상들이 꼭 사냥을 하러 갈 필요가 없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거대한 포식자의 먹잇감을 훔치는 것만으로도 배불리 먹고 남았을 것이다. 우리는 가끔 그 다큐멘터리나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 뭘 얘기를 합니까? 하이에나를 되게 비겁한 동물로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장으로 봐서는 뭐예요? 인간도 사자가 먹고 버린 거를 훔쳐 먹고 아니면 사자가 먹고 있는 사자를 쫓아내고 그거를 뺏어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됩니다. 그래서 42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호미닌 초기에는 굶주린 사자와 표본, 검치호의 눈앞에서 동물의 사체를 훔쳐가는 강력하고 대립적인 사냥꾼이 되었다. 결국 근데 이 호미닌까지도 우리 인류의 조상이 다 같이 잡아먹었다는 얘기거든요. 인간에게는 송곳니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송곳니가 인간이 육식을 하도록 설계된 증거는 아니다. 송곳니는 포유류의 가장 기본 치아 중 하나일 뿐이다. 우리는 이제 뭐 송곳니가 있기 때문에 육식을 해야 된다라고 뭐 원래는 육식을 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포유동물의 기본 치아가 송곳니라는 거죠. 대부분 포유동물에게는 송곳니가 있으며 사슴과 말과 같은 초식동물에게도 송곳니가 있다. 심지어 중국과 한국 태생의 고라니에게는 5cm가 넘는 크고 날카로운 송곳니가 있어서 얼핏 검치어로 보일 정도다. 게다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의 송곳니가 그렇게 예리하거나 뾰족하지도 않다. 결국 지금으로 우리로 보게 되면 굳이 육식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얘기거든요. 송곳니의 점차적 축소는 적어도 600만 년에 걸쳐 일어났다. 우리의 조상 초기인 사헬란트로푸스는 이미 자간인 송곳니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실제로 우리 조상들과 다른 유인원을 구별하는 주요 특징 중 하나로 간주된다. 송곳니는 우리가 천성적으로 육식동물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좋든 싫든 한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는 상징이었다. 44페이지에 보게 되면 고양이, 개, 심지어 스컹크에게도 연육치가 있다. 뭐 얘네들에 해당되는 송곳니겠죠. 또 인간에게는 육식동물 특유의 턱도 없다. 대초원에 나오는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 사자가 포유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고양이과 동물은 턱을 매우 크게 벌릴 수 있다. 우리 조상들과 오늘날 인간의 하품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사자에게서 두드러지는 측두근도 인간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다. 측두근이란 껌을 너무 오랫동안 씹으면 아파지는 턱 부위의 근육이다. 이 모든 증거는 인간이 다른 육식동물처럼 입으로 먹이를 죽이지 못할 뿐 아니라 가공되지 않은 날고기를 먹는데도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구워 먹나요? 삶아 먹고? 그래서 어쨌든간 우리는 이제 뭐 사냥을 해서 살기 위해서 사냥을 했지만 뭐 사냥에 적합한 신체 조건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인간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지구력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지칠 때까지 쫓아갈 수 있다라는 그 하나의 장점뿐이 없거든요. 47페이지에 보게 되면 인류의 조상은 100만 년 전 이상을 단지 날카로운 막대기를 들고 사냥한 것으로 보인다. 인간은 몸집이 큰 동물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은 그보다 훨씬 더 작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다. 우리에게는 날카로운 발톱이 없으며 우리가 딱히 빠르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석기창을 발명하기 수년 전부터 어떻게 사냥을 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우리는 서로 협력하여 사냥하는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나무를 오를 수 있는 동물이라는 것이다. 이게 장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 사냥은 초기 인류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 인류는 막대기를 발명했고 끝을 날카롭게 하고 불을 지져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냈다. 또한 돌을 끝에 묶어 치명적인 무기로 발전시켰다. 약 40만 년 전에서 30만 년 전에 지금 독일에서 생겨났던 코끼리의 갈비뼈 사이에서 창이 발견되었는데 창이 가볍고 던지기 좋게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 이때 이미 우리 조상은 숙련된 창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직립보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두 손을 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사냥이 가능했던 거죠. 49페이지에 보게 되면 인류가 처음에는 그저 도둑질만 했을지라도 250만 년 전 우리는 이미 육식동물이었다.
인간은 기후변화로 원래의 식량을 찾기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고기에 푹 빠지게 되었다. 간단히 말해 우리가 고기를 먹기 시작한 것은 주위에 고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네. 그래서 고기는 인류 식단의 일부분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 초기에 인류가 사냥을 시작하자 인간의 신체, 사회, 생활 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인류 초기부터 고기는 단지 영양분이 아니라 정치와 성문화와도 관련이 깊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보노보라는 인간하고 가장 가까운 사촌을 보면 알 수 있죠. 그게 뭐예요? 바로 간단한 거죠. 간단한 거. 고기를 던져주고 성을 하는 거죠. 섹스를 하게 돼 있어요. 보노보고 그렇고 뭐 과일을 얻어다가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2장에 보게 되면 고기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고기가 어떻게 인간을 만들었냐는 거죠. 55페이지에 보게 되면 일부 인류학자는 구석기 시대든 오늘날이든 수렵 채집인들이 진정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잘 먹이고 싶다면 코끼리를 따라다니는 것보다는 작은 동물이나 곤충, 심지어 씨앗이나 견과류를 모으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사냥보다는 그게 훨씬 더 나았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56페이지에 보게 되면 대형 동물을 사냥하는 목적은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과시욕, 정치 그리고 섹스와 연관이 있었다. 어려운 사냥을 해낸다는 것은 자신이 강하고 숙련되었으며 두려움이 없고 강력한 동맹이자 두려운 적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알리는 수단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큰 동물을 잡는 것은 어떤 먹고 살기 위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57페이지에 보게 되면 사회적 동물은 대부분 식량을 공유한다. 원숭이도 까마귀도 박쥐도 심지어 고래조차 먹이를 공유한다. 아프리카 사냥개는 연대를 강화하려고 다른 구성원이 토해낸 음식을 먹기도 하며 침팬지 조국의 수컷 우두머리는 고기를 선물하여 호의를 표하고 동맹을 맺는다. 초기 인류에게도 고기는 아마 비슷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침팬지는 먹잇감을 죽이는 장면을 본 무리끼리만 고기를 나눠 먹지만 인간은 모두와 공유한다. 인간이 명성을 쌓고 복잡한 정치를 하려면 사냥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했다. 일부 과학자들은 서로 말을 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호미닌이 등장한 이후에 대형 동물을 사냥하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언어가 없었다면 매머드 사냥이나 명성이나 과시도 없었을 것이다. 고기는 또한 섹스와도 연관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58페이지에 보게 되면 연구에 따르면 수렵 채집 사회에서 유능한 사냥꾼이 그렇지 않은 사냥꾼보다 더 어리고 열심히 일하는 아내를 얻으며 자녀를 더 많이 얻을 확률이 높다고 한다. 만약 구석기 시대에도 그러했다면 번식을 많이 한 아버지가 자녀에게 육식과 사냥의 전통을 물려주었을 테고 현대인에게까지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도 어때요? 지금은 사냥은 아니지만 사냥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돈을 버는 거, 남자들이 돈 많이 버는 거. 그래서 돈 많이 버는 남자들한테 어때요? 젊고 이쁜 여자들이 붙는 거죠. 뭐 형태만 달라졌지 똑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59페이지에 보게 되면 고인류 학자들은 호미닌이 오늘날의 인간으로 진화하는 데 육식이 미친 결정적 역할을 대부분 인정할 것이다. 인류가 다른 대륙이 아닌 바로 아프리카에서 진화한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일 것이다. 동아프리카에서는 기후가 좋고 화산 토양이 풍부해 중형 동물의 시체를 많이 찾을 수 있었다. 이는 다른 지역보다 이점이었다. 북미와 남미에서는 대부분 대형 동물인 이들을 위협하는 포식자는 적었고 죽는 일도 드물었으며 사체는 처리하기가 어려웠다. 이거를 열심히 집어먹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얘기가 이제 큰 두뇌와 작은 소화기관인데 인간은 신체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두뇌가 크다. 현존하는 육지 포유류 중 몸집이 가장 큰 아프리카 코끼리는 몸무게는 미국인의 평균보다 약 50배나 더 나가지만 두뇌는 약 3.4배밖에 더 나가지 않는다. 인간의 뇌는 약 150만 년에서 200만 년 전부터 커지기 시작했는데 특히 초기 인류의 뇌는 겨우 수십만 년에 거의 70%에 가까이 컸다. 고인류학자들이 대부분 이러한 극적인 변화가 식단의 변화 없이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뇌를 유지하는 데 열량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지금의 인류, 현존 인류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도 고기의 덕분이긴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인간 두뇌의 칼로리 소비는 기름을 잡아먹기로 유명한 허머 트럭 같다. 그럼에도 이토록 열량이 많이 소모되는 뇌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열량을 추가로 섭취할 필요는 없다. 이는 어떻게 가능한 걸까? 하나를 얻으려면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 정설은 우리가 소화기관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두뇌는 커지고 소화기관은 작아진 거죠. 기초 대사율을 크게 높이지 않으면서 큰 두뇌를 유지하려면 다른 곳에 사용하는 열량을 줄여야 했을 것이다. 심장, 신장 또는 간처럼 생존의 필수적인 기관의 크기를 줄일 수는 없었으므로 인류는 진화 역사의 어느 시점에 두뇌 성장을 위해 장의 크기를 축소시켰다. 그리고 이는 개선된 식단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효율적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소화기관이 작아지려면 섭취하는 음식의 열량이 높고 소화하기 쉬워야만 했다. 땅콩버터가 만약 구석기 시대에 있었다면 정말 훌륭한 음식이었을 것이다. 우리 조상은 소화기관이 작아지고 두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평소와는 다른 고품질 음식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 고기로 대체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1페이지에 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꿀은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에너지 밀도가 가장 높은 물질 중 하나다. 그래서 꿀은 거의 기적의 식량이다. 게다가 항균, 항산화, 항바이러스, 항암 기능이 있다. 상처를 치유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도 탁월하다. 보통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꿀은 그러하듯 벌꿀에 꿀벌 애벌레가 들어있는 경우 단백질과 지방의 좋은 원천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맛까지 좋다. 호미닌이 수천 년 동안 꿀을 섭취했다는 사실은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니다. 곰도 꿀을 잘 찾아 먹죠. 우리 조상들의 식단을 고급으로 바꾼 또 하나의 결정적 음식은 덩이줄기 식물이다. 이는 감자, 참마, 돼지 감자와 같이 돼지 깊숙이 묻혀있는 다육식물의 덩이줄기 부분이다. 덩이줄기를 영양가가 많고 상대적으로 열량의 밀도도 높다. 하지만 야생에서는 딱 속 3m 깊이에 묻혀있기 때문에 이를 파내려면 도구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 덩이줄기의 껍질은 매우 단단했으며 소화하기가 몹시 어려웠다.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에게 되게 좋은 식량이었다는 얘기고요. 64페이지 어떤 면에서 우리는 고기 덕분에 복잡한 사회구조를 가질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만약 인간이 고릴라처럼 싹이나 나뭇잎과 같은 저품질 음식을 먹었다면 하루 종일 대부분을 씻거나 소화하는 데 써야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류가 이렇게 발전할 수 없었겠죠, 사실은. 거의 움직이지도 않고 말이다. 고릴라나 오랑우탄은 그다지 사교적인 동물이 아닌데 이는 하루 중 사교 활동을 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고기와 덩이줄기, 꿀을 먹음으로써 우리 조상들은 음식을 소화시킬 시간에 사교 활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65페이지에 시간이 지나고 인간의 신체에서 털이 가늘어진 건 역시 육식, 정확히는 사냥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냥을 하게 되면 동물들을 계속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납니다. 근데 열이 많은데 몸에 털이 많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열을 발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털을 퇴화시켜버린 거죠. 사냥은 격렬한 활동이다. 얼마나 많이 달리고 창을 던져야 할지 생각해보라. 아프리카 대추원과 같은 더운 기후에 두꺼운 털로 덮여있다면 체온이 너무 올라갈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훌륭한 사냥꾼이 되려면 더 적합한 신체 구조가 필요했다. 인간은 털이 점점 가늘어지고 땀을 더 잘 흘리게 되었다. 우리가 인류의 사춘벌인 침팬지에 비해 등과 가슴 부위에 훨씬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예. 만약 고기에 대한 식욕을 개발하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뭐가요? 우리도 지금도 침팬지나 원숭이들처럼 털을 뒤집어 쓰고 있을 거란 얘기죠. 어쨌든 육식은 우리 조상을 탐험하게 했고 자신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유럽의 초기 인류에게 삶은 정말 쉽지 않았다라는 거로 첫째로서는 이제 그 고양이과 동물들한테 이제 만약에 사냥을 당했다는 얘기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둘째는 고대 식단은 시기적으로나 장수적으로나 단 하나의 식단이 아니었다. 뭐든지 먹었다라는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삶이 팍팍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현대라고 삶이 팍팍하지 않나요? 현대도 무척 팍팍합니다. 13페이지에 보게 되면 동굴에 살았던 혈거인은 그다지 목가적인 삶을 살지는 않았다. 오늘날 남아있는 그들의 해골에서 이들이 관절염, 잇몸질환, 변형된 팔다리 및 암으로 고통받았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현대식 식단은 종종 너무 많은 정크푸드나 당으로 건강과 멀어질 수 있지만 좋은 점도 있다. 1년 내내 전 세계의 채소, 과일,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씨앗과 견과류를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보다 훨씬 더 나은 식사를 할 수 있다. 우리 역사는 우리가 매우 잡식성을 띠고 적응력이 좋으며 다양한 것을 섭취해도 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존 인류도 그렇지만 우리 조상들도 엄청나게 여러 가지를 먹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동물의 사체까지요. 어쨌든 간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현대인 우리도 어때요? 살아남기 위해서 다 먹어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은 거죠. 특별히 또 지금은 굶어 죽을까 고민하는 일은 물론 이제 기아로 고생하는 인류도 되게 많지만 보통 일반적인 삶에서 특히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삶에서는 굶을 거를 그렇게 고민하고 사는 사람들은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많이 고기를 먹어야 되는지 다음 시간에는 이제 3장 만들어진 신화 단백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앞에는 우리가 인류가 육식을 한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면 이제 다음 주에는 이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 만들어졌는가 우리가 단백질 신화를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